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지쳐 있을 때면 아이들의 눈빛과 미소로 힘을 얻곤 하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떠나볼까 합니다. 동화작가 황선미 선생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평일 저녁 한 문화공간.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는 황선미 작가.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마음껏 펼치고 싶은 동화작가 지망생들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황선미 작가는 그동안 어린이와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는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며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동화란 그저 쉬운 문장으로 쓴 글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황선미 작가의 작품에는 깊은 주제의식과 치밀한 심리 묘사,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상징성을 지닌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다.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든지 과수원을 점령하라처럼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어떤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작품들에도 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나쁜 어린이표 일기 감추고 싶은 날처럼 아이들의 실생활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문제점들, 심리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을 또 잘 풀어내는 아주 전방위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전까지 한국 아동문학의 작품이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뭐 이 사회에서 어떤 질서에 따라야 되고 하는 그 기존의 어떤 교육관이라든지 도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그런 그 경향이 대세였다면은 이 작품은 아마도 거의 최초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동화로서 한국 그 아동문학계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을 품어 병아리의 탄생을 보겠다는 소망을 간직한 암탉 잎사귀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마당을 나온 암탉. 주어진 환경에 종속되기보다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한 채 고단한 삶과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며 꿈과 소망을 실현해 나가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더불어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껏 잘 살려낸 사파도 인상적인 작품이다.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흥미롭고 개성 넘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황선미표 동화들. 세대를 초월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공감하고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황선미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동화도 동화지만 서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 뵙지만 처음 뵙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도서관에서 긴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동화 작가의 길로 이끌게 하셨다고 적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뭐 다른 작가가 되신 다른 분들도 뭐 그런 유사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늦게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금방 졸업하잖아요. 6학년이면. 네. 근데 밖에 나가면 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우니까 닥치는 대로 읽었고, 그때는 정말 책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애벌레가 나뭇잎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뭐 앞뒤 생각, 뭐 느낌 이런 걸 뭐 정리하고 뭐 하고 할 사이도 없이 닥치는 대로 다 글로 생긴 것들은 다 그냥 읽어서 내 걸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그때만큼 순수하게 책을 읽은 기억이 더는 없어요. 네. 네. 예, 얕게 읽고 선택해서 읽고 필요하면 읽고 요만큼씩 잘라서도 읽고 이제 요즘은 그러는데, 그때만큼 읽는 것이 정말 즐겁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시간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읽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저한테 그게 없는 것들이니까 잊어먹는 게 안타까워서 그걸 정리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하나로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서 머릿속에 뒤죽박죽. 어쨌든 어떤 건 잊어먹고 어떤 건 기억하고 그러는데 하나 얘기가 되게끔 하는 버릇이 어려서부터 있었지 않았나. 네. 나쁜 어린이표의 건우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가 않고요. 30여 년 전에 제 모습을 또 보는 것도 같았어요. 그래요? 네. 30여 년이나요? 저도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오히려 자꾸 제가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자꾸 지적당하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나쁜 어린이표의 건우는 그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건우란 애가 정말 있을 거라고 그런 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경험에서 소설이, 동화가 시작되었다고요? 있었죠. 이런 애가 딱 우리 집에 하나 있었죠. 우리 큰아들이 꼭 저렇게 머리도 까치머리 툭 튀어나온 입에 잘 뭐랄까 줄 세우기를 하면 뭐랄까 이렇게 파란하는 쭉 나오는 그런 애라고 그럴까요? 모난돌처럼 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죠.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제 해준 이야기들이 어떤 동화의 소재가 되었군요. 말 안 했어요. 네. 네, 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인데 그때 얘기를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여전히 하지 않은 얘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었고 집에 와야 되는 시간에 안 오니까 같은 반 아이가 1층에 살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받아가지고서는 집에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하느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반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애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걱정할까 봐 말 안 했대요. 네. 어떻게 보면 나쁜 어린이표는 한 반의 학생이 너무도 많고 그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는 어쩌면 공교육의 어떤 현실 같은 것들도 느끼게 해주는데요. 네, 네. 당연하죠. 아이들은 많고 또 이렇게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는 더구나 과밀 학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애정을 가지고 개성 있는 아이들을까지 보듬어 주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문에 제가 어렸을 때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머릿말에다 쓴 이유도 제가 우리 아이 반에 이렇게 얼핏 가서 교실 안을 들여다봤을 때 선생님이 그냥 직업을 가진,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안에 있는 것 정도의 그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저렇게 억울한 그 경우에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아이도 그럴 수 있을 텐데 뒤에서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하는 아이들을 전혀 선생님이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라면 그 반에 어떤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었던 어떤 선생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즘의 아이들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눈부신 계절. 텔레비전과 책으로만 보던 동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나들이를 나온 어린이들. 동물들의 생태와 습성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동물에 대한 사랑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무럭무럭 자란다. 죽어가던 잎삭을 구해준 청둥오리 나그네는 잎삭을 마당으로 데려간다. 어쩌냐게 잠자리를 내준 건 네가 벼슬 가진 족속이기 때문이야. 벼슬 가진 족속은 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 그러니 네 자리로 가. 위험 있는 대장으로서 말하는 수탉의 결정으로 잎삭은 마당 식구들의 보금자리인 헛간에서 하룻밤을 신세졌을 뿐 결국 마당에서 내몰린다.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하고 옷을 입고 고민하고 모험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동물 친구와의 만남. 황선미 작가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집필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동물들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인간 군상과 삶의 이야기 보따리를 섬세하고 실감나게 풀어놓기 위해서다. 동물들의 입을 빌어 전하는 메시지는 동심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다. 작년에 이제 펴내신 고약한 녀석이야는 역시 이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너구리 능청이 이야기예요. 네. 예, 제가 이제 앞에 몇 페이지 읽다가 느낀 생각도 능청이가 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한음실 만나 좀 밉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 동물 캐릭터들, 예,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우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동물들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우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친한 편집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모아보면 제가 동물을 등장시켜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재주가 있대요. 그런데 그건 뭐 조금 더 지나보면 실체가 조금 더 분명해지겠지만 재미가 있어요. 훨씬 더 재미있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람의 그 장단점을 잘 버무려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지만 동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람 얘기를 하는 거고 토끼 같은 그런 인물을 등장시켰다면 토끼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능청을 더 많이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약한 녀석이야는 원고를 쓰고 13년 만에 책이 된 경우인데 네. 사실 우리 옆에 이 능청이 같은 아이는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동물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물을 등장시켜서 이 동물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의 어떤 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 속에서도 이런 아이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쓰는 사람은 동물적인 요 인물이 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보여주면서 또 아이들이 하는 말을 또 따라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쓰는 즐거움도 훨씬 더 있죠. 네. 고약한 녀석이라는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은 너그러워졌다는 것. 옛날에는 주연이라고 하면 주연감의 그런 동화의 주인공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심청이에서 심청이라든가 콩지라든가.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느 정도 너그러워지면서 파치의 심정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귀중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능청이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 또 홀로 사는 노인들 문제, 또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아우르면서 담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동화란 어떤 것인가요?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을 하기는 참 어려운데 동화를 오래 쓰고 또 좋다 하는 동화들을 찾아서 읽고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뭐랄까 생각들이랄까 다른 작가들한테도 들어보면 동화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렵고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뭘 모르고 쓸 때가 제일 쉬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동화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장르인데 동화가 가장 심한 편견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한 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작품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편견은 차치하고라도 그와 같은 작품들로 가자면 얼마나 더 이런 잘난 척하는 폼 재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나. 간결해지기, 가벼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근데 이제 교실에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공부가 특히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 동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화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은유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모든 대상에게 가능한 통하기가 가능한 그런 독특한 문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동화가 다른 장르의 것과 문학과 그 변별력을 갖는 것은 간결함이라는 말씀이 귀에 네. 속 들어왔고요. 예. 또 동화라는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학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른들은 어쨌든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학이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작품들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어른들 속에도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생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정서들은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아동문학의 어떤 작품을 읽어도 글쎄요, 감동을 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전혀 그런 감정도 갖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또 아이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동화를 읽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린이를 위한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좋은 작품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누구에게나 다 닿을 수 있는 네.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예, 말하고 싶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동문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추셔야 되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간결함이 결국은 제1번에 있는 그 독자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데 가장 준비해야 될 1번이라고 한다면 간결한 문장이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이야기 전달법이 간결한 문장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폼을 재고 싶어도 사실은 많이 아는 척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아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그런 태도가 있죠.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독자들과 만나실 기회가 많으시겠지만 그럼 또 따로 어떤 기회를 마련하셔서 어린이들이나 독자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계신지요? 우리 아래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간혹 거기로 책을 빌리러 가요. 네. 그리고 요즘에도 그 열람실에 와서 열심히 책을 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흐뭇하게 그런 모습도 좀 보고 이제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 아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면 제가 누군 줄을 알게 되면 태도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일 저한테는 많은 소재를 줬고 대체로는 그냥 놀이터나 아니면 공원이나 도서관 이런 데 가서 좀 그냥 보는 편이에요. 네. 예, 아이들을 만나서 이건 어떠니 이런 걸 묻고 이러지는 못하고
성격이 좋아야 그것도 네.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잎삭은 양계장에 들어온 뒤부터 알만 낳으며 1년 넘게 살아왔다. 돌아다니거나 날개를 푸덕거릴 수 없고 알도 품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나가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몰래 소망을 가졌다. 마당에 사는 암탉이 앙증맞은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본 뒤부터였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병아리의 탄생을 볼 수 있다면. 오리들이 떼지어 돌아다니고 개가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장난치는 걸 보는 재미가 모이를 쪼아먹는 일보다 나았다. 잎삭은 마당을 자유롭게 오가고 수탉과 함께 밭을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알을 낳지 못한 지 1회째. 주인 부부는 잎삭을 병든 폐계라 여겨 외바퀴 수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죽는구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제가 이번 선생님 만나면서 이번 기회에 정독을 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문학의 어떤 그런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책이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던져주는 작품이었는데요. 현재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아주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어떤 그림 같은 거 마음에 드셨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캐릭터를 잡을 때부터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것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에 있는 그림과는 아주 달라요. 네. 예, 그거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네. 이제 이분은 이거의 작품, 그 작가인 셈이고, 그건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사람의 작품인데, 하나의 작품이 또 다른 그 문화의 상품으로 바뀌는 것에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새롭게 느꼈다고 할까요? 저렇게 하니까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 색감이 참 좋아요. 네. 그것이 극장에 올려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 하는, 예, 그런 상상을 해보게끔 하는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네, 또 새로운 버전의 암탉 잎사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예. 깊은데요. 어떻게 암탉이 마당을 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암탉은 마당에서 길러지는 암탉도 아니었죠. 잎사귀는요. 그렇죠. 난용종이라고 하죠. 달걀을 네. 얻기 위해서 네, 사육되는 그런 암탉인데요. 글쎄요, 공장의 기계 같은 존재.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걔가 그 양계장의 가운데쯤이나 문이 보이지 않는 저 끄트머리에 있었다면 그 문틈으로 보이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꿈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건이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인 거죠. 그 여건이 문이 보이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 놓여지는 바람에 자기하고는 다른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봤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오래된 고전입니다만 입센의 인형의 집에 로라를 연상하는 예, 그런 예. 굉장한 그 발언인데요. 예, 그런 암탉이 마당을 나오겠다라고 작심을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에도 꾸준히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좁은 닭장 안에 갇혀서 오로지 난용종으로만 살아가는 암탉들, 비위생적이고 비도덕적인 환경 속에서 키워지는 어떤 동물들의 세계 같은 것도 엿보이게 되는데요. 예. 글을 쓸 때, 이 작품을 쓸 때 철저히 그 동물들만 등장시켜서 사람의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의도였고요. 그러자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동물을 등장시켜도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풀어내는 방법이 풍자를 해내는 방법이 있고, 동물의 입장만 얘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의인화를 시켜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만
한 사람의 그 모델이 됐던 그 한 사람의 전체를 다 얘기하자고 하면 어른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잎삭도 닭이지만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삶 자체는 어른의 삶이에요. 아이들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사람으로 등장을 시켰다면 동화의 모습을 갖기 어려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른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로 바꾸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저는 풀어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생태를 현실로 받아들일까 하는 거기에서 철저히 우리 환경, 호랑이도 이제는 없고 여우도 늑대도 없는 이런 생태 환경을 따라가자. 왜냐하면 이 반경 안에서 써야 제가 뜻하는 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주인공은 죽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죽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타당성 있게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생태의 반경 안에서 쓰자. 그래서 암탉은 암탉 이상의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거는 죽어서야 가능한, 가장 밑바닥에서 그걸 한번 실현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생태. 그런데 그때 안타까움이 뭐냐면 쪽제비를 처음에 쪽제비로 하지 않고 살쾡이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살쾡이를 그다지 보기 어려운 환경이죠. 우리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한테 좀 더 깊은, 좀 더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요만큼밖에 없는 우리의 그 자연 환경, 현실, 이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잎사귀가 암탉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가끔은 이제 40이 넘은 제 모습이 겹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작품을 읽은 그 다음 날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계란 후라이를, 달걀을 후라이를 해서 먹는 현실이었는데, 요즘은 뭐 유정란도 드물고 무정란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요. 잎사귀는 이제 계속 알을 낳다가 이제 어느 한계에 다다라서 계속 피 묻은 달걀과 또 야물지 못한 달걀을 낳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육장의 그 주인에 의해서 밖으로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내쳐지게 되죠. 그런 현실이 비단 암탉 얘기로 생각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이게 현시대, 현대인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애초부터 그 닭장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 아마 작가가 의도한 바가 다행스럽게도 독자에게 전달이 된 경우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는 닭의 모양을 뒤집어 씌운 사람의 얘기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얘는 여성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매우 용감하게 살아나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싶은 그런 인물.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인물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물이 여성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성의 이야기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그 독후감을 통해서 그렇게도 읽히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애초에는 우리 아버지가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갔던 아주 평범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 자신의 그냥 소신을 따라서 살아갔다고나 할까? 그건 또 뜻밖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왜 대부분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대처해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셔서 자기 고향을 많이 지키셨잖아요. 그런 외골적인 어떤 삶에서 마당을 나간 암탉, 잎사귀를 떠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우리 아버지부터가 고향에서 뿌리 뽑힌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아주 소시민의 모습,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뭘까 하는 거를 느끼게 해준 그 분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그냥 책을 쓴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죠.
예. 작품 속에 이제 그 닭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용족 닭과 마당에 있는 닭 그리고 잎사귀 이렇게 세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마당을 나온 잎사귀가 알을 품어서 키우게 되는 거는 자기 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청둥오리 알이죠. 청둥오리 알이죠. 네. 그리고 조금은 짝사랑했던 네. 예, 자기 친구의 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얘는 마당의 닭도 조금은 사랑했어요. 그 장닭도 네. 네. 조금은 마음을 뒀었던 건데 너무 그 서글프게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또 좋아했던 친구에게도 종은 다르지만 그 친구에게서도 사실은 이미 사랑하는 다른 짝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랑을 말하자면 실천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단 하나의 소망을 실천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근데 거기에서 저는 사실은 입양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을 안 했는데 네. 그 부분을 또 생각하시는 저도 그렇게 분들이 생각했어요. 네. 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건 어떻게 보면 팁으로 온 건데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달걀이 그 부화하는 그 시간과 오리알이 부화하는 그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네. 오리알이 조금 더 걸려요, 네. 시간이. 그러면서 닭알보다는 오리알이 더 낫겠다는 사건 때문에 그렇게 얘는 어쨌든 이 알을 품으면서 지쳐야 되고 친구의 그런 뭐랄까 몸부림 같은 거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그 얘기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넣은 셈이죠. 예. 잎사귀가 마당을 이제 뛰쳐나와서 자연 속으로 이제 헤매게 되는데 가장 자연적인 것은 역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그렇죠. 마지막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잎사귀는 이미 발상했을 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죽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죽음은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제 족제비에게 잡혀 먹히지만 어떻게 보면 족제비에게 스스로 먹히운다는 느낌을 갖게 예. 하죠. 예. 받아들인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죽음은 오는 거고, 쫓기다가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되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인데, 그냥 이렇게 죽음을 굉장히 그 직전까지 억울해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못 해주는 게 굉장히 자식으로서 안타깝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됐으니까 그만 가자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하다가 사실 얘는 쪽제비한테 쫓겨서 목을 물릴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전에 알았단 말이죠. 그의 그 상황도 알았었고 그리고 할 일을 자기 딴에는 다 그래도 원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 않은 죽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도 삶의 부분이니까 한 부분이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 구조로 보여줄까 하는 거를 생각했었고 그리고 구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이 죽는다면 그에 대한 그런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멋지게 표현하면서도 하나의 죽음은 다른 것들의 그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 네. 어쩌면 그랬어요. 이렇게 죽음이 빛날 수 있었던 건 삶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잎사귀가 그동안 부대끼면서 살아온 삶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잎사귀의 죽음으로 해서 알도 부화되지만 족제비의 어린 새끼들도 굶주리면서 벌어나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의도했는데 다행히 전달이 됐더라고요. 네,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죠. 아이들이 처음에 이 책이 될 때 편집자가 당황스러워했어요. 다 읽어보더니 어려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소설로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그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는 편집자였기 때문에 제가 감추어뒀던 그 인물들의 상징들을 다 찾아냈고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다 찾아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못 찾아가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이 책을 읽어서 몽땅 다 작가의 의도를 다 가져갈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읽혀봤고 각자 다른 대상에게 또 읽혀봤을 때 매우 다른 반응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삶과 매치시켜서 그걸 받아들이셨고, 아이들은 단순하게 뭐 잎사귀 죽어서 안 됐다, 불쌍하다, 얘는 주인공이니까 살아야 되는데 쪽제비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의 반응.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 또 다른 그 독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또 한 거고,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 어려운 책 어려서 읽었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또 나중에 알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 번 읽어서 다 그게 충분히 이해가 다 되고 자기께 금방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새삼스럽게 그 사실을 또 깨닫게 됐어요.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부터 나쁜 어른이표 내시는 작품들마다 많은 독자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어떤 작품을 구상 중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끊임없이 변하고 싶은데 제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거를 깨닫고는 절망도 하고 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제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좀 변화한 그런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잘 안 되는데, 다만 그럴 수 없다면 조금 더 나이 먹은 것만큼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어째서 하나의 작품, 하나의 구성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지겨움 때문에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도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나이가 그 어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재기발랄함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따라가기 어렵고, 또 그 인터넷에 마구 돌아다니는 막 그런 얘기들,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잘 갖다가 네. 뭔가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필력 안에서는 새로운 거를 좀 찾아보고 싶어 해요. 그러고 싶고, 그런데 어쩌면 가장 최대한 노력했을 때 그냥 저다운 게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예, 다음 작품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오늘, 써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해 주실 부분은 어디인가요? 대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그 성우처럼 이게 되면 네. 대화 부분을 하면 좋은데 그러진 못해서 앞부분에서 좀 골라봤어요.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잎삭은 양계장에 갇히던 첫날부터 아카시아 나무를 보았다. 처음에는 아카시아 나무 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 안 가서 꽃은 눈송이처럼 날리며 졌고 초록색 잎사귀만 남았다. 초록색 잎사귀는 늦은 가을까지 살다가 노랗게 물들었고 나중에 조용히 졌다. 잎삭은 잎사귀라는 뜻을 가진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믿었다. 바람과 햇빛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는 잎사귀. 그래서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게 잎사귀니까 잎삭도 아카시아 나무의 그 잎사귀처럼 뭔가를 하고 싶었다. 게리 디 슈미트의 수요일의 전쟁은 한 소년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성장 소설입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된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상상력을 접목시켜 장애와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된 이수지의 파도야 놀자. 소녀의 감정 변화를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익살스럽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우주, 별, 지구, 그리고 인간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과학의 발전을 흥미롭게 재조명한 걸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많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 어떨까요? 마음이 담긴 편지도 좋을 듯합니다.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